6장에서는 9장에서 배운 평가 방법을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독립평가의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어떤 투자, 어떤 사업안,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증분적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이 증분적 현금 흐름은 그 투자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가가 된 혹은 변화가 생긴 부분을 우리는 증분적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그 투자를 해서 순수하게 변화가 생기는 것만 이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따져서 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독립평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분적 현금 흐름이 맞느냐 아니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을 했거나 아니면 지불할 의미를 피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제 왜 이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냐면 이미 땅속에 묻어버린 아니면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증분적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예시로 이제 한 2, 3년 전에 잘 나가던 유명한 가수 A씨가 그 소주와 관련돼서 이미지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노리고 이제 땡땡 편의점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제 그 노래를 이용을 해서 땡땡 소주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딱 상황에 이 사람의 이제 사생활에 대한 그런 논란이 터져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편의점 입장에서는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이거를 이제 출시만 하면 되는데 제품 개발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물건도 다 이제 생산을 했고 팔기만 하면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케팅은 다 했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아까우니까 그래도 낼까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없던 일로 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적어도 1년 정도 이제 굉장한 인적 자원과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몽땅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아까워서 똥을 찍어 먹는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뭐 어떤 연구 개발비,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을 지출을 한 것,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이거가 이미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편의점 입장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우리 편의점 이 프랜차이즈의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미 지나간 일은 다 무시하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비용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출시를 했을 때 우리 편의점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전량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인데 이 매몰 비용이 과거에 이미 끝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기회비용은 미래에
있었을 수도 있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매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은 나는 다른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항상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게 경영학과 특징이 좀 특정한 그런 직업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다 이러면은 나는 어차피 졸업하고 IT 회사 취업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제 보통 저랑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항상 고민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제 금융 공기업도 취업하고 싶고 뭐 공무원도 생각이 가고 뭐 아니면은 그냥 회계 전공을 해볼까 회계사를 공부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선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의 문제가 되는데 기회비용의 경우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이 MCC라는 이 지역에 이 땅에다가 이 MCC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MCC를 짓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중복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안 중에서 가장 나에게 가치가 있었던 것을 이제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낮에는 주경야독으로 거꾸로 그 주독야경으로 낮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에는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거 될 놈이구나 싶어가지고 옆집에 이제 고깃집 사장님이 야, 너 지금 편의점에서 얼마 받냐? 저 10,000원 받는데요. 야, 그러면은 우리 고깃집 알바로 일해. 그러면은 내가 뭐 15,000원 줄게. 그러니까 5,000원 더 시급 올려줄게. 아니면은 뭐 20,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고깃집 알바를 하는 것에 이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예시 기준으로 본다면 고깃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일하면 시간당 15,000원을 받는다. 근데 시간제 그냥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은 10,000원을 받는다. 그럼 이때의 기회 비용은 뭐가 될까요? 바로 이 15,000원에 대한 비용은 요 편의점에서 벌 수 있는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다라는 선택은 5,000원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기회비용의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만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의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실 진짜 기회비용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알바를 해서 이제 특히 고깃집 알바는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세잖아요.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이제 그 피곤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해치기 쉽고 뭐 고깃집이 뭐 밤까지 굉장히 늦게 한다 하면은 그 다음 날에도 여파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에 피해를 본다라는 것도 이제 기회비용으로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회비용을 현실에서 적용하면은 굉장히 선택지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 부수적 효과라고 해놓은 거는 그 스필 오버나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걸 해서 노렸던 효과가 아닌 그냥 딸려온 효과를 우리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반면에 이제 스필오버는 뭐냐면
이런 건데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보면은 그 항아리에 물이 넘쳐서 옆에도 이제 물이 흐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스필오버인데, 내가 목표한 것 외에도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이드 이펙트든 스필오버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증문적 현금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기간 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기업이 이제 자기네 프랜차이즈 영화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여성 단독 액션 무비를 출시를 했는데, 이 영화의 주연이었던 스칸디나비아 출신 계열의 이제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원래 영화관 수입에 비례해서 출연료를 받는 이른바 러닝 개런티를 계약을 하고 이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자기네의 영화를 영화관에 올림과 동시에 이 당시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별로 적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과감하게 자기네의 OTT 서비스에 함께 동시 개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OTT를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좀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자마자 이 주연 배우가 이 기업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합의를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이 주연 배우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제작이 된 이 영화를 OTT 서비스에 올리는 것은 이제 단독의 그런 투자 혹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관객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영화관 가서 이 영화를 보고 싶었다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꼭 영화관에서 이걸 볼 거야, 이 웅장한 사운드, 큰 화면 이렇게 볼 거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안전하게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OTT로 영화를 시청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OTT 서비스에 이 영화를 스트리밍을 올리는 것은 나의 다른 사업인 이 영화관에서의 이제 수입을 올리는 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작용을 한다. 스필오버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 입장에선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처럼 우리가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고민을 해서 그런 것 또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순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현금입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자산 그리고 부채, 이제 이거를 우리는 순운전 자본, 워킹 캐피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운전 자본은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이거를 현금으로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순운전 자본이 필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사용을 했다라고 쳐서 증분적인 현금 흐름이다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운전 자본이 다른 거랑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면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그 현금은 다시 내가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요 앞에 뭐 노래방 같은 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카드 결제도 되고 뭐 하지만 이제 그 정말 그 순수한 의미의 동전 노래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는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이제 거기서 이제 노래방이 이제 그 곡수가 이제 정해지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폐를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기 때문에 보통 요 동전 노래방을 가면은 동전 교환기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그 게임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도 이런 동전 교환기가 있죠. 그럼 동전 교환기 안에는 동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지폐가 들어오면은 그 동전을 이제 고객한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평균적으로 재고를 이 동전을 한 10만 원어치를 넣어놔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루 동안에 오는 손님들이 이 동전 교환기가 먹통이 되지 않고 계속 동전을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전 노래방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10만 원을 여기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10만 원을 여기에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에 10만 원을 썼을 때 이 들어간 현금만큼은 내가 이 동전 노래방을 시작을 하면서 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전 노래방 사업을 시작할 때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동전 노래방 사업을 2년을 했는데 이 그 월세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 동전 노래방 사업을 접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동전 교환기를 그냥 버리고 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를 뜯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므로 그때의 그 안에 있었던 10만 원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 내가 어디 가서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플러스로 나에게 돌아온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시를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 비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이표 이자를 줄 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은행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갚을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면은 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금융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돈을 비용이니까 이것을 우리의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로 메커니즘을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먼저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매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미 결정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로 요 금융 비용은 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현재 가치법을 사용을 할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비용을 할인율로 적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미 금융 비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금융 비용을 한 번 더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중복으로 계산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을 두 번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결론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 비용은 현금 흐름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는 여러분들의
할인율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업 재무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니까 우리는 이 재무 관리 수업을 할 때는 금융 비용에 대해서 싹 다 무시할 겁니다. 이제 기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의 원칙이 있어요. 발생주의의 원칙은 우리가 직접 지금 즉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계약을 한 순간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을 한 순간 이것은 이미 발생했다라고 치고 그 순간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재무나 이제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진짜 돈이 들어와야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금융상품의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을 갚겠다 이렇게 하고 샀다라고 합시다. 그럼 회계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나는 거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재무, 금융,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현금을 내가 언제 받느냐, 돈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현금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소득이 생기게 돼요. 개인 사업을 해도 소득이 생기게 되고 법인으로서 기업이 사업을 해도 법인의 그 소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명언이 있어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곳에서 있든 간에 이제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이든 무엇이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낼 거다라는 것 또한 그 증분적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좀 직접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순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투자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예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기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 사업 자체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미니펌처럼 생각을 해라 라고 돼 있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서 배웠던 이 재무제표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응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2장, 3장에서 그 내용을 배웠어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영업현금 흐름, 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하고 그 세 가지를 합산을 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근데 이 또 하나의 이 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이 사업 하나를 조그만 기업처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현금 흐름,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합산하면은 우리는 순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앞 장에서 배웠듯이 순현재 가치가 크면 좋은 투자, 작으면 나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시로 어떤 기업이 이제 상어 미끼라고 되어 있는데
shock repellent라고 이제 그 영어 책에는 돼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낚시를 하거나 이럴 때 상어가 와서 나를 물면 안 되니까 이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상어는 싫어하는 그런 향이 나는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 캔 하나당 얼마에 팔리냐? 4달러에 팔린다. 근데 우리는 몇 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느냐? 1년에 5만 캔을 생산하고 그 5만 캔을 다 팔겠다. 이걸 만드는데 캔까지 만드는데 내용물과 캔까지 만드는데 딱 얼마가 드냐면 2.5달러가 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산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값이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원을 뽑아야 되죠. 공장을 지어야 돼. 공장을 유지를 해야 돼요. 전기를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를 생산하느냐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17,430달러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동 자산이 필요하다. 순운전 자본이 2만 달러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세금을 21% 내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은 팔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우리의 이 상어 미끼가 도태가 돼가지고 낡아져서 이제 다른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구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기업은 최소한 20%의 수익을 내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부터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출 이제 5만 캔을 4달러에 파니까 20만 달러를 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만 캔을 2.5달러씩 써서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면은 12만 5천을 써야 된다. 고정적으로 17,43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를 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게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깜빡하고 안 적어놨는데 여기 이 문제의 가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상어 미끼를 생산하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 9만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9만 달러다. 그런데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9만 달러짜리 시설을 지어서 3년 동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3만 달러씩 감가상각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3만을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와요. 이제 그게 20만에서 12만 5천 빼고 17,430 빼고 3만 빼면은 27,57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원래 이게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죠.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에요. 그래서 원래 순이익이 나오기까지 이자와 법인세가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원래 기업의 손익계산서였다면 이자 비용을 빼야 돼요. 근데 안 뺍니다. 왜? 이자 비용은 금융의 비용이고 금융의 비용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의 비용은 사실 여기에 있는 기업의 요구 수익률에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자 비용이 없이 바로 세금으로 넘어가요. 그 세금은 27,570에 21% 세금을 내니까 5,790이 될 거다. 그러면 순이익이 21,78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는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계에서 보는 순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현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EBIT에서 출발하는 것. EBIT에서 감가상각을 더해주고 세금을 뺀다.
세금을 빼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증분적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왜 더해주냐? 감가상각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 하면서부터 주구장창 계속 얘기했던 거죠. 감가상각은 회계적인 장치일 뿐, 컨셉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만 달러를 빼준 것은 우리의 요 이자 법인세 차감 요 EBIT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외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현금을 쓴 게 아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만큼은 다시 더해서 없는 셈 쳐줘야 된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51,780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영업현금 흐름을 했으면 지금 제가 이제 보통 보여드리는 순서랑 요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자본 지출을 생각을 해야 되죠. 자본 지출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느냐? 시작할 때 처음에 이 공장을 9만 달러를 주고 지었다. 그래서 요 9만 달러를 지금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순운전자본의 변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순운전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따져야 돼요. 순운전자본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현금이 2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2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비용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지만 이 순운전 자본과 고정 자산에 대한 요 자본 지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본 지출된 이 고정 자산은 늘 낡아져서 없어지지만 순운전 자본은 본질적으로 돈, 현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세 번째 시점에 돌아온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까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들을 합산해서 기간별로 우리 이 투자에서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11만 달러, 1년 차에는 51,780이라는 영업현금을 벌고 2년 차에도 51,780이라는 영업현금 흐름을 얻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는 마지막 해에는 운전자본이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7만 달러를 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 순현재 가치는 이제 이거를 20%의 요구 수익률이었으니까 1 플러스 0.2 1 플러스 0.2의 제곱, 왜 플러스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1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순현재 가치가 10,000달러 정도가 나오고 이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투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이 지금 여러분들이 요 장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추정 손익 계산서, 영업현금 흐름 이런 부분까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이 투자안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하셔서 이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로 감가상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9만 달러를 9만 달러짜리 이 고정 자산을 3년 동안 쓰기 때문에 9만 나누기 3에서 매년 3만 달러씩 똑같이 뺐어요. 근데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의 역할이 뭐냐?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감가상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EBIT는 57,570이에요. 그럼 57,570에 대해서 21% 세금을 내면은 아마 요게 한 15,790 정도, 이게 만 정도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영업현금 흐름이 한 10,000을 더 낸다 치면은 한 40,000대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순현재 가치가 요게 40,000이 되고 요게 40,000이 되고 요게 60,000이 되면은 순현재 가치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를 줄여주는, 세금을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감가상각의 절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면 사실은 감가상각을 빨리 많이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순현재 가치의 계산에 있어서 먼저 받는 돈, 가까운 미래에 받는 돈과 먼 미래에 받는 돈의 중요성을 따지자면은 가까운 미래에 받는 돈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받으면 받을수록 어차피 할인이 돼서 그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왕 받을 거면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느냐? 1년 차에 감가상각을 다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년 차는 감가상각을 30,000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60,000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EBIT가 30,000을 빼는 게 아니라 60,000을 빼면은 EBIT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돈을 아끼니까 그만큼 돈을 더 버는 거죠. 그 대신 물론 2년차, 3년차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우리가 어차피 2년차, 3년차는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감가상각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예시를 자꾸 들게 되는데 졸업하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는 안 탈 건데 하지 마세요. 아반떼를 샀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편의상 2천만 원을 딱 현금으로 딱 주고 아반떼를 샀다라고 합시다. 야, 근데 자동차를 현재 나의 자동차의 가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에 이걸 팔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동차를 신차를 샀을 때 2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1년만 써도 이 자동차의 가치가 한 1,000만 달러로 한 절반이 깎여요. 왜냐면 이미 신차가 아니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1년 차에는 한 1,000이었다면 2년 차에는 한 900만 원, 3년 차에 800만 원, 그 다음에 뭐 4년 차에는 뭐 700만 원, 그다음에 한 7년 차쯤 되면은 이제 또 확 떨어져서 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완전히 새 거랑 조금이라도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천지 차이로 가치를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기계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아예 새 거랑 조금이라도 쓴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 많이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는데 수정 가속상각법 해서 이제 MACRS 막스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기계, 어떤 설비, 시설에 대해서 첫 해에 최대한 많이 감가상각을 하고 나중에는 천천히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산의 가치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했던 방식은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떨어진다라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요렇게 훅 떨어뜨리는 거를 이제 우리는 수정 가속 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세법에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자기가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정액법을 씁니다. 이 정액법이 우리가 썼던 방법 9만 달러를 3년에 쓴다 하면은 3으로 나눠서 해라. 이제 그냥 똑같이 해라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섹션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쓴 방법은 이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EBIT에서 시작해서 감가상각과 세금을 조절해주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학교 이 난방 시스템이 중간이 없어서 덥거나 춥거나 그 사이 적절한 그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일단 껐습니다. 저도 사실 더워서 참고 있었는데 많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 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통적인 방법, 이제 가장 표준이 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 투자에서 EBIT가 주어져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EBIT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의 계산이 필요한 거죠. 먼저 EBIT를 찾고 그 다음에 요 영업현금 흐름을 찾고 이 두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부터 영업현금 흐름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절세 효과 접근법,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EBIT 접근법은 EBIT에서 시작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지금 EBIT가 200이에요. 1500에서 700 빼고 600 빼고 200, 이자 비용이 없고, 왜냐하면 투자니까 없고, 세전 이익이 여기서 이 세금을 내고 158이다.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은 EBIT 200에 감가상각을 더하고 세금을 빼면 계산이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주구장창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75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거를 잠깐 뇌에 한 곳에 저장을 해 두시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상향식 접근법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법은 순이익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현금 흐름을 순이익에 감가상각만 더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사실 단순해요. 이자 법인세 이익에서 세전 이익을 뺀 것이, 그러니까 법인세를 뺀 것이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EBIT에서 법인세를 뺄 거잖아요. 나중에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생각하면은 굳이 법인세를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감가상각을 아차차 했다. 그래서 감가상각만 다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에 158에 감가상각 600을 이제 더하면 영업현금 흐름 758이 그대로 나오더라.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하향식 접근법.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제일 위에 뭐가 있느냐? 매출이 있죠. 그래서 매출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에서 시작해서 보면은 원래 EBIT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세금을 빼고 감가상각은 더해줘야 돼요. 근데 매출에서 시작하면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감가상각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감가상각은 나중에 빼더라도 다시 더해줄 거니까. 그러면 그냥 무시하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감가상각 무시하고 법인세만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 하향식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접근법에서는 매출에서 그 비용만 빼고 세금만 빼면 되더라. 자, 이렇게 해도 1500에서 700 빼고 42 빼면은 758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 절세 효과 방법이 특이하면서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계산에서의 이제 편리한 장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감가상각의 절세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됩니다. 자, 이 감가상각의 이 세금을 줄이는 얼마만큼 줄이느냐? 자, 매출이 얼마가 있었고, 자, 매출이 뭐 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매출 원가를 이제 얼마를 또 뺐어요. 자, 거기서 이제 나온 값을 우리가 그냥 제 편의상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을 빼요. 이제 감가상각을 디프리시에이션이니까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D를 뺀 거를 우리는 EBIT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EBIT에 대해서 이자는 무시할 거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EBIT의 금액에다가 곱하기 법인세율, 텍스 레이트를 곱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가상각이 없었다면은 EBIT가 그대로 A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A 곱하기 T만큼 세금을 냈을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금을 아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이 있을 때에는 A 곱하기 T 빼기 D 곱하기 T만큼 세금을 냈어요. 근데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그냥 A 곱하기 T만큼 세금을 냈습니다. 지금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느냐? 얘가 더 많이 내죠. 이거는 서로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이제 이만큼 세금을 덜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절세 효과는 그 감가상각의 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세 효과 접근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A까지 왔어요. 이 A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다. 이제 그게 A였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확정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A 곱하기 T만큼의 세금을 빼야 돼요. 그러므로 이 A에 대해서는 이 세율만큼을 빼준다 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여기 플러스가 또 안 보이는데 반면에 감가상각 D만큼은 우리가 세금을 아끼기 때문에 플러스 D 곱하기 T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시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요 1500에서 700을 뺀 800에다가 21%의 세율을 빼서 1 빼기 0.21 해서 0.79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600이기 때문에 600 곱하기 21%의 세율 해서 더해주면은 이제 그게 126이기 때문에 합산이 똑같이 750 할이 나온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이 절세 효과 접근법이 좀 더 괜히 쓸데없이 복잡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또 이게 유용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EBIT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감가상각만 주어져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영업현금 흐름을 빠르게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일반적인 원칙은 다 배운 셈인데 좀 재미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원래 하던 건데 소소한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부품을 조금 더 좋은 거를 갈아 끼거나 아니면 구조 조정을 해서 인력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소소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개선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거에서 이 개선을 도입을 하면 이 새로운 혁신이나 개선을 도입을 하면 얼마만큼의 장점이 생기느냐 그 차이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분적 현금 흐름의 원리가 원래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변화가 생긴 것만 측정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원래 사람을 써서 생산을 하다가 아예 자동화 기계를 도입을 해서 기계가 알아서 조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8만 달러를 써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그만큼 사람을 안 써도 되니까 22,000달러씩 아낄 수 있다. 비용이 아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생산되는 물건은 똑같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자, 일단 5년 동안 이 시설을 쓸 수 있다면 요 8만 달러의 시설을 5년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하니까 8만 나누기 5 해서 16,000씩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절세효과 접근법을 쓸 수가 있어요. 매출의 변화는 없다. 근데 매출 원가, 비용은 22,000씩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제 거기에다가 1 빼기 세율 21% 하면 0.79 그리고 감가상각 16,000 곱하기 세율 21%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개선을 통한 영업현금 흐름의 변화는 2만 달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년 후에 이 8만 달러짜리가 잔존 가치가 있어요. 잔존 가치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셀비지 밸류라고 이 어떤 고철이 됐을 때 그거를 폐기 처분을 하면서 고철 값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돈. 그게 2만 달러다. 근데 그 2만 달러를 받은 것도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므로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므로 21% 세금을 내면은 15,800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이 개선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처음에 새로 8만 달러를 쓰고 그 대신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2만 달러씩 아껴서 플러스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잔존 가치까지 알뜰하게 뽑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수년제 가치가 8,000으로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투자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력으로 생산하던 이 제품을 자동 공정화를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상어 미끼 생산하고 뭐 아니면 다른 예시를 들 때 앞으로 3년 동안 할 거다. 앞으로 5년 동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 중에 차이가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제 집 근처에 양재천이 있는데 이렇게 강이 흘러요. 근데 구청에서 요 양재천을 좀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건너다니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다리를 지어요. 근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선택이 하나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다리를 돌다리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 다리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제 다리로도 지을 수 있어요. 뭐 사실은 이거는 천이고 이제 공원이니까 미관상 나무 다리로 하거나 아니면 돌 징검 다리로 하는 게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미적 감각은 다 싹 다 빼고 T의 관점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써먹을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나무는 지으면은 예를 들면 5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돌로 하면은 이거를 뭐 7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해봐요. 근데 철로 하면은 20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 하는데 사실은 요 7년, 5년, 20년을 따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리가 5년이 지나서 나무 다리를 설치하면은 5년이 지나면은 이 나무가 썩어버리면 그때 다시 또 나무로 이거를 공사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를 다리를 그때 허물 건 아니잖아요. 사업에서 후퇴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정비를 해서 또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 다리를 설치하면은 한 번 설치하고 두 번 설치하고 세 번 설치하고 네 번 설치하는 걸 비교해야 이 철제 다리랑 비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왜 나무 다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냐면 요 철제 다리 20년이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거랑 똑같은 기간으로 맞춰줘야 서로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5와 20을 우리가 20으로 맞췄을 때 그 20은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최소 공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만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 배수를 따졌을 때 서로 만나는 것.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 5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20, 5와 4의 최소 공배수는 20.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재무틱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압축기, 이 기계 부품이 있습니다. A랑 B가 있는데 A는 그냥 표준 품질, 그래서 100달러 주고 사서 2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B는 프리미엄 품질, 그래서 140을 주고 좀 더 비싸게 사면은 3년 동안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수년제 가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A라는 부품의 수년제 가치는 이제 100이라는 비용을 내서 샀고 유지비용 10, 유지비용 10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117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셔는 안 되는 게 이 수년제 가치가 음수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품은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왕 할 거면은 비용이 적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B의 경우에는 140을 주고 사서 3년 동안 쓰고 매년 팔 만큼의 유지 비용, 예를 들면 뭐 기름칠하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59예요. 야, A가 더 싸잖아. A가 더 비용이 적은 것 같다. 숫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커. 그러니까 A가 좋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는 사실 2년 쓰고 3년 차에 다시 새 걸로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은 6년 동안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자, A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또 빠졌는데, 자, 지금 현재 한번 도입을 하면은 1년차, 2년차 잘 써먹는데 다시 2년차 끝나는 지점에 다시 또 새 부품을 사야 돼요.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A의 경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자, 지금 갈았어요. 교체에 넣으면은 2년 동안 쓰니까 2년 차에 또 쓰고 4년 차에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이 들어가죠. 매년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A의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를 수년제 가치를 계산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0년차, 2년차, 4년차에 마이너스 100이 있고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10, 4년차 마이너스 10, 5년차 10, 6년차 10 이렇게 그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B는 자,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처음에 얼마였냐? 140. 이제 교체 비용이 140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3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 교체 비용은 3년 차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지 비용은 8.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렇게 발생을 하는 상황이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흐름들을 고려를 하면 B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0년차, 3년차에 교체를 하고 나머지 각각 연도에 대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에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수년제 가치가 마이너스 280이 나옵니다. A의 경우는 마이너스 294였어요. 6년 동안 마이너스 294인 거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6년 동안 마이너스 280인 것을 선택을 할 거냐. 우리의 선택은 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B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하면 사실은 A가 싸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사실은 모든 경우에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은 11년 동안 쓸 수 있고 어떤 부품은 17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1과 17의 최소 공배수는 11 곱하기 17이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소수니까. 이거 100년을 계산할 건가요? 이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동일 연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A든 B든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냐, 그거를 너도 1년, 쟤도 1년 이렇게 똑같이 1년의 관점에서 비교하자라는 컨셉이 요 동일 연간 비용, Equivalent Annual Cos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연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늘려서 맞췄다면 이제 이 동일 연간 비용은 하나로 1년으로 압축해서 같이 비교하자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던 요 수년제 가치를 이용을 합니다. 자, A의 경우에는 결국 2년 동안의 비용이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117.36인 거고, 이제 B의 경우는 요 3년 동안의 비용을 합산을 한 것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59.89로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177.36이라는 이 전체 2년 동안의 비용이 요 1년 차에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2년 차에도 똑같이 발생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아까 마이너스 177.36이라는 비용은 1년차, 2년차에 동일하게 나누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숫자가 복잡해져서 그렇지 요 아래에 있는 요 할인율에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되는 값이고 이거는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이 되는 계산기로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67.62가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67.62를 쓰고 여기서 67.62를 쓴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그거를 원래랑 비교하자면 원래 이 A라는 부품은 처음에 살 때 100이 들고 유지 비용이 10씩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화폐의 현재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합산하면 토탈 2년 동안 120의 비용이 드는 건데 이거를 1년차, 2년차에 골고루 나누어서 분산을 시키면 대략 한 60 몇씩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B의 경우에도 똑같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B의 경우에는 요 159.89가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에 동일하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발생을 한다 라고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값이 64.3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값의 의미는 처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3년 동안 83, 24 더하기 140 하면은 마이너스 164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3년 동안 하면은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대략 한 60 몇을 또 매년 발생을 시키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이게 반복될 때 매년 67.62씩을 들어가는 그런 애고 B는 매년 64.3씩 들어가는 애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은 A가 더 효율이 좋냐, B가 더 효율이 좋냐, B가 더 효율이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려서 문제를 푼 것과 동일한 결론을 이 동일 연간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